왕비, 조선 최고의 자리입니다. 일국의 국모, 모든 여인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궐에서 살며 온 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왕비라는 자리에 오른 여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왕관 뒤에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왕비의 비극입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추락했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그리고 한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89년 5월 2일 조선 한양. 바로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흰 가마 하나가 창덕궁 요금문을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조선의 국모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길 양쪽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길을 가득 메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생들은 땅을 치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지만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흰 가마는 조선에서 가장 불길한 색깔의 가마였습니다. 상여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왕비가 궁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흰 가마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폐위, 조선 최고의 자리에서 단 한순간에 추락한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왕비는 그렇게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비로 책봉된 지 정확히 8년 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입궁한 날과 궁을 떠나는 날이 똑같은 날짜였다는 사실입니다. 5월 2일.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가마가 청계천에 놓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순간 가마 안에서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조선 역사 500년 동안 수많은 왕비가 있었지만 생전에 폐위된 왕비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지은 죄명입니다.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독살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왕실을 위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질투를 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질투? 그것이 조선 국모를 폐위시킨 죄목이었습니다. 남편인 왕이 다른 여인을 총애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왕비에서 서인으로 전락한 그녀에게는 더욱 처절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을 나선 흰 가마는 안국동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여흥민 씨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몰락으로 그 집조차 이미 초라해진 상태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황량한 마당과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3세의 젊은 여인은 그렇게 유배지나 다름없는 친정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를 내쫓은 그 자리에 그녀가 질투했다는 바로 그 여인이 앉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 여인은 왕비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장희빈이라고 부릅니다. 인현왕후 민씨.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왕비라는 자리는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 왕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실의 수많은 여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년 전 또 다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세의 왕비가 되었다가 18세의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 6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82세까지 단 하루도 남편을 잊지 못한 채 말입니다. 왕비라는 자리, 조선 최고의 자리, 모든 여인이 꿈꾸는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 여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처절한 진실입니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그리고 한많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으로 말입니다. 1667년 4월 23일 한양 여흥민 씨 가문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름이 아닌 성씨로만 불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가문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유중이었습니다. 외조부는 조선 후기 서인의 거두였던 송중길이었습니다. 송중길은 우암 송시열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외사촌 형제이자 평생의 동지였습니다. 이 집안은 학문과 충절로 유명했습니다. 대대로 청렴한 선비를 배출했고 왕실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훗날 큰 짐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서삼경을 배웠고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익혔습니다. 침성과 자수는 물론이고 시와 글씨에도 능했습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검소했습니다. 이 아이는 복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게다가 성품까지 훌륭했습니다. 분명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1680년 소녀가 1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가 승하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20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계속되어야 했고 왕실에는 후사가 필요했습니다. 1년상을 치른 후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1681년 봄 소녀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왕비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온 나라의 처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왕 대비 명성왕후와 송시열이 함께 추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흥민 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소녀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3간택을 거쳐 최종적으로 왕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5세, 숙종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국모마마.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란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규칙과 예법, 그리고 끝없는 감시, 게다가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전의 자리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가시방석이니라. 어머니 은성부부인 송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사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왕자를 낳지 못하면 폐위될 수도 있느니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681년 5월 2일 15세의 소녀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가마, 수많은 호위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중전마마, 여기는 사가와 다릅니다. 모든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궁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유중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국모 인현왕후였습니다. 첫날 밤 숙종을 만났습니다. 왕은 단정하고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갖추었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과인의 왕비가 되어주어 고맙소.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여전히 죽은 인경왕후에게 가 있었습니다. 새 왕비는 그저 의무를 위한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왕비가 된 이상 그녀는 최선을 다해 왕의 마음을 얻고 후사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왕비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가 지났습니다. 후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후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던 1684년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왕 대비 명성왕후가 승하한 것입니다. 인현왕후를 왕비로 추천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인현왕후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과거에 궁에 있다가 쫓겨났던 한 궁녀를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장씨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장희빈이라고 부르게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로서 질투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덕이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언제나 너그럽고 관대해야 했습니다. 설령 남편이 다른 여인을 총애하더라도 말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중전마마, 상궁들이 말했습니다. 후사를 낳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후사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왕의 총애는 점점 더 장씨에게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1686년 장씨는 수건으로 품계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후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떳떳하게 숙종의 침전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매일 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을 총애하는 모습을, 그 여인이 궁궐 안을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15세 소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날이 사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4시,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인현왕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워졌습니다. 상궁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를 깨웠습니다. 중전마마, 기상하실 시각입니다. 왕비는 잠을 마음껏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이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아니, 감시했습니다. 세수하는 물의 온도, 사용하는 수건의 종류, 바르는 분의 양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입는 옷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었습니다. 계절과 날씨, 그날의 행사에 따라 정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빗고 장식을 꽂는 데만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왕비의 머리 모양은 복잡했습니다. 큰 머리에 비녀를 꽂고 여러 가지 장신구로 치장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목이 뻣뻣해질 정도였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조전을 들어야 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이건 역시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상궁이 상을 차리고 매번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비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입맛이 없었고 꽉 조인 옷 때문에 많이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늘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대왕대비가 살아계실 때는 대비전으로, 그 후에는 왕대비전으로 가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안부를 여쭈어야 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네, 마마.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의례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불효한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은 궁궐 안의 여러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업무를 점검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왕실의 제사를 챙겨야 했습니다. 왕비는 단순히 왕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 모든 여인들의 어른이자 수많은 의식과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정의 법도에 따라야 했고 대신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전마마, 이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중전마마, 이것은 선례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늘 이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왕비는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왕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해진 날에만 가능했습니다. 왕비라고 해서 매일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상궁과 내관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비의 모든 대화는 기록되었고 모든 행동은 감시되었습니다.
과인의 식사는 어떠하오? 훌륭하십니다, 전하. 건강은 어떠하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전하. 이런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왕과 왕비의 공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제한되어 있었고 하는 바느질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끔 왕비전에 손님이 오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의 부인이나 왕실 종친의 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도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비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왕비를 통해 왕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전마마, 저희 남편이 중전마마, 이번 인사에서 모두가 무언가를 청탁하러 왔습니다. 왕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고 적절히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거절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왕이 왕비전으로 행차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이 오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왕이 오지 않는 밤이면 인현왕후는 혼자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넓고 쓸쓸한 왕비전에서 혼자 누워있노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그 여인의 처소에 계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는 질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이 후궁을 총애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중전마마,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상궁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후궁을 총애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후사를 얻기 위함이니 중전마마께서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인현왕후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을 총애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왕비의 삶은 반복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궁궐은 금으로 만든 세장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왕비로서 존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사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인현왕후의 뱃속에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686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궁 장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인현왕후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씨는 원래 궁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장영은 역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관은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급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재력만은 대단했습니다. 장씨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말재주가 좋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은 궁궐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씨가 처음 궁에 들어온 것은 명성왕후 제위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고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젊은 왕은 이 궁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궁녀가 왕을 혹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쫓으시오. 명성왕후의 명령으로 장씨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몰래 사람을 보내 그녀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1684년 명성왕후가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장씨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막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현왕후는 왕비였지만 시어머니 같은 권위는 없었습니다. 장씨가 다시 궁에 들어온 것은 1686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수곤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후궁이 된 것입니다. 소위 장씨, 입거라옵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현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씨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 앞에서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깍듯이 예를 갖췄고 한 번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 소인이 마마를 섬기겠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겉모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장씨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숙종은 날마다 장씨의 처소로 행차했습니다. 반면 왕비전으로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는 매일 밤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중전마마, 상궁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후궁을 총애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중전마마께서는 더 큰 도량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현왕후도 사람이었습니다. 22세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1688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씨가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국가적 경사였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축하했고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자신은 7년 동안 왕비로 있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단 2년 만에 왕자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첫 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전마마.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왕자를 낳지 못하시니 다행히 후궁이 나았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들이었습니다. 장씨는 소위에서 수기로 풍계가 올랐습니다. 왕자를 낳은 공로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왕비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처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아이를 보러 갔고 장씨에게는 더욱 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에게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중전마마, 참고 또 참으셔야 합니다. 상궁들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689년 1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왕자 윤을 원자로 책봉하려 한 것입니다. 원자는 왕세자가 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인 대신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직 중전마마께서 젊으십니다. 왕자를 낳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궁의 아들을 너무 서둘러 원자로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송시열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의 외가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려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인용하며 원자 책봉을 반대했습니다. 숙종은 격분했습니다. 과인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왕과 신하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자 책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대결이었고 동시에 남인과 서인의 정치적 싸움이었습니다. 장씨를 지지하는 남인 대신들은 원자 책봉을 찬성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숙종은 강행했습니다. 1689년 1월 왕자 윤은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정치적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왕국이었습니다. 숙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대신들을 모두 내쳤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 가던 중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83세였습니다. 수많은 서인 대신들이 파직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인 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인현왕후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쫓겨나는 것을, 친가의 어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1689년 봄, 한양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기사왕국으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지만 긴장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장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아직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현왕후 사이의 균형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인현왕후는 궁궐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때 그녀를 지지하던 대신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외조부 송준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가의 큰 어른이던 송시열도 죽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민유중도 실각했습니다. 왕비전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도 몰락해가는 왕비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장씨의 처소로 몰려갔습니다. 권력은 이미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 조심하셔야 합니다. 측근 상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마마를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빌미라도 잡히면 큰일입니다. 인현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4월 장씨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왕실 여성들의 생일을 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후궁의 탄일에는 왕비가 축하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 자신의 탄일에 작은 축하 잔치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대왕 대비 장렬 왕후의 국상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국상 1년이 지난 뒤였지만 신하들은 그것이 경솔한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상중의 잔치라니 중전마마께서 덕이 부족하십니다. 그때 인현왕후는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숙종조차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인현왕후는 이번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후궁의 탄일에 내가 직접 가는 것이 적절한가? 고민 끝에 그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후궁의 탄일을 무시하셨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원자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중전마마께서 질투심으로 후궁을 학대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지 않은 것을 학대라고 몰아붙이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공격은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까지 들춰냈다는 것입니다. 중전마마께서 평소에도 후궁을 질투하셨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도 그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한 번이라도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거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고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전이 질투로 후궁을 괴롭혔다.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왕족들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설령 남인 대신들조차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를 폐하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하,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해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는 것은 서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마지막 수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인의 상징이었고 송시열과 송준길로 대표되는 노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남인의 권력은 공고해질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하순 숙종이 왕비전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중전. 네, 전하. 그대는 질투가 심하오. 순간 인현왕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후궁을 괴롭히고 과인의 아들을 시기하였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하. 증거가 있소. 여러 사람이 보았소. 거짓이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중전의 자리는 덕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오. 질투하는 사람은 왕비가 될 수 없으오. 전하. 과인은 결심했소. 중전을 패하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인현왕후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죄입니다. 인현왕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패출시키려면 패출시키소서.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일이라면 비굴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담담했습니다. 알았소. 숙종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1일 정식으로 폐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정 신하들에게 통보되었고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중전 민씨는 질투가 심하고 덕이 없으니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서인으로 강등하고 궁에서 내보낸다. 신하들은 다시 한번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월 2일 새벽 인현왕후는 왕비의 옷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의 비녀와 장신구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마마, 상궁들이 울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궁녀들도 통곡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것도 운명입니다. 인현왕후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흰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죄인이 타는 가마였습니다. 출궁하시옵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현왕후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8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요금문이 열렸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길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23세의 젊은 여인은 그렇게 조선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했습니다. 안국동 친정집, 가마에서 내린 인현왕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낡고 초라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던 여흥민 씨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몰락으로 집안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유중은 파직되었고 오빠들도 벼슬을 잃었습니다. 마마, 안으로 드시지요. 늙은 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마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처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가구는 낡았고 이불은 해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친정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벼슬을 잃은 양반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재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마, 쌀이 떨어졌습니다. 마마, 장작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은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이 숙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폐위된 중전마마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때 왕비였던 분이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된 이상 왕실에 돈을 쓸 수 없으모 의복이라도 보내드리면 그것도 안 돼요. 스스로 살아가게 하시오.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8년을 왕비로 살았던 여인에게 이제는 한 푼의 도움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몰래 양식을 보내려 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집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었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리할 돈도 없었고 수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마, 이렇게는 못 사십니다. 상궁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궁에서 나온 몇몇 궁녀들도 함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면 됩니다. 우리 함께 견딥시다. 인현왕후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음식은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한때 수십 가지 반찬을 먹던 왕비가 이제는 나물 한 가지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습니다. 가끔 백성들이 몰래 가져다주는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옛날 중전마 마시던 분이십니다. 동네 안악들이 몰래 쌀이나 나물을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겨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장작이 없어 방을 제대로 데울 수 없었습니다. 두꺼운 옷도 없었습니다. 궁궐에 있던 화려한 옷들은 모두 궁에 두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왕실의 것이었으니까요. 인현왕후는 추위에 떨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1690년 6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씨가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쫓겨난 자리에 장씨가 앉은 것입니다. 이제 장씨는 장희빈이 아니라 왕비 장씨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원자 윤희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겨우 3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정식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인현 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8년 동안 왕비로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단 2년 만에 왕자를 낳았고 그 공로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이제 세자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인현 왕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다시 왕비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장씨의 권력은 공고했고 남인의 세상은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691년, 1692년, 1693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현 왕후의 집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지붕은 더 많이 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28세의 나이였지만 고생으로 인해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694년 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마. 상궁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갑술한국이었습니다. 정치는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쫓겨나고 서인 대신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장씨가 왕비에서 폐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씨가 폐위되었습니다.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인현 왕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마마. 그리고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마마를 다시 궁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왕의 마음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필요 때문일까? 5년 전 그녀를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1694년 4월 인현 왕후에게 숙종의 친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과인의 잘못이었소. 경을 다시 중전으로 모시고 싶소. 돌아와 주시오. 정중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과인은 진심이오. 경이 겪은 고통을 잘 알고 있소. 이제는 편안하게 해주고 싶소.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5년 전 그토록 냉혹하게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인현 왕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신첩은 죄인입니다. 어찌 감히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현명한 왕비를 새로 간택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편지였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경은 죄인이 아니오. 과인이 경을 다시 왕비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오. 부디 돌아와 주시오. 두 번째 거절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인현 왕후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1694년 4월 12일 5년 만에 인현 왕후는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흰 가마가 아니라 화려한 가마였습니다. 숙종이 친히 보낸 가마였습니다. 궁궐 문에는 숙종이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나와서 왕비를 맞이하다니 말입니다. 잘 돌아왔소. 숙종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인현왕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의 고생, 5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후인 6월 1일 정식으로 책비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다시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폐위되었다가 복위된 왕비였습니다. 복위 후의 인현왕후는 놀라울 정도로 너그러웠습니다. 과거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희빈에게조차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잊겠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롭게 대했습니다. 신하들도 궁녀들도 백성들도 모두 그녀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진정한 국모이십니다. 그 고통을 겪고도 저렇게 너그러우시다니. 숙종도 그녀에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5년 전의 냉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주 왕비전을 찾았고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인현왕후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남편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국모로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00년 3월 26일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중증 통풍입니다. 의원들이 진단했습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인현왕후는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아, 아파. 한밤중에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4월이 되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만 경련했지만 점차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마마, 마마. 상궁들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인현왕후의 온몸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5월 5일 경련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 5월 7일 복부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의원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침을 놓았던 부위에 고름이 차올랐습니다.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병은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숙종은 날마다 문병을 왔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온갖 약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중전마마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장희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 그녀의 이름이 적힌 부적, 그리고 저주의식에 사용된 각종 물건들이었습니다. 장씨가 중전마마를 저주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비를 저주했다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었습니다. 1701년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죄를 아뢰옵니다. 장희빈은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인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죽음도 인현왕후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35세의 나이였습니다. 복위한 지 겨우 7년 만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향을 피워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고승이 입적하듯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숙종은 비통해했습니다. 과인이 경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소. 그는 난간을 두드리며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용안에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용포가 물에 젖었습니다. 온 나라가 애도했습니다. 궁녀들이 머리를 부딪혀 왕후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마을마다 곡성이 진동했습니다. 부모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떠난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용서했던 그녀의 넓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효경 숙성장순 원화의 열정목인 현왕후 긴시호였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녀의 덕을 칭송하는 글자였습니다. 능은 명능이라 불렀습니다. 밝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밝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밝고 맑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비극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비들 중에는 더 처절한 삶을 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2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440년 전라북도 정읍 여산 송씨 집안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송현수였습니다. 이 아이도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정순왕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1453년 소녀가 1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즉위했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아들 단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겨우 12세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1454년 1월 22일 정순왕후는 15세의 나이로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남편 단종은 14세였습니다. 한 살 어린 남편이었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 그렇게 평가받으며 간택된 소녀였습니다. 15세 신부와 14세 신랑. 어린 부부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궁궐에는 의지할 어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었고 대왕대비도 안 계셨습니다. 오직 18명의 숙부들만 있었는데 그들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5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어린 왕과 왕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해 윤 6월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16세의 정순왕후는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457년 사육신의 단종복위 운동이 발각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의덕왕대비에서 군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그곳에서 18세의 정순왕후와 17세의 단종은 마지막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건강하게 계십시오, 마마. 저도. 부디.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영월로 떠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박숭인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7세의 나이였습니다. 목이 졸려 죽었고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후 그녀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비구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정업원이라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청룡사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정순왕후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동망봉이라는 봉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곡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습니다. 땅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는 동정곡을 했습니다. 불쌍하십니다. 얼마나 그리우시겠습니까? 여인들은 정순왕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생계를 위해 옷감에 염색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줏빛으로 물을 들였습니다. 지초라는 풀로 염색하면 아름다운 보라색이 났습니다. 그 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그녀를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령했습니다. 노비이지만 노비로 사역할 수 없게 하라.
양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쨌든 정순왕후는 노비 신분이지만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조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세조와 관련된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도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여전히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혼자 떠나셨으니 20년, 30년, 40년.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흰 옷만 입고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고 매일 단종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50년, 60년, 1521년 6월 4일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세였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64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18살 때 저와 헤어지셨는데 이제 82이 된 할머니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능은 사릉이라 불렀습니다. 사모할 사자였습니다. 그리움의 능이었습니다. 능 뒤편에 심은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을 향해 굽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단종의 능인 장릉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1698년, 숙종 24년, 두 사람은 모두 복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다시 왕으로, 정순왕후는 다시 왕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죽은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정순왕후, 두 여인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해에 복이 되었습니다. 1698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35세에 죽었고 한 사람은 82세까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7년의 고통을 겪었고 한 사람은 64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비극일까요? 일찍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살면서 그리움을 간직하는 것일까요? 왕비라는 자리, 조선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여성이 동경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 여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질투를 참아야 하고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후사를 낳는 도구, 정치적 동맹을 위한 도구, 의식을 주관하는 도구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습니다.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누군가 물었다면 두 왕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고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현왕후와 정순왕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비들의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최고의 자리 하지만 최악의 삶, 그것이 조선 왕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더욱 덧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어떤 자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